안녕하세요. 이상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제목에 숫자만 써 있죠. 내년도는 이 숫자를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484 4848. 제가 표지에 옛날 미국 대통령 사진까지도 넣고 오른쪽에 보시면 중고거래 요즘 많이 하는 그 앱도 같이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스터디가 돼 있으시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다까지는 다들 이제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은 약간의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거래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뽑은 제목이 바로 8484, 4848입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4848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웃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4989의 약자인데 왠지 내년도는 이 8484 아무리 사고 싶은 게 있어도 일단은 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팔아서 자금을 일단 좀 확보를 한 다음에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을까가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 사고에 해당하는 모두가 사고 싶어하는 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텐데 남들이 조금 덜 사고 싶어하는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지금 제목에서 무려 1분 30초 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요 8이라는 숫자에 꼭 방점을 두셔야 된다. 잊지 마셔야 될 거가 바로 요 8484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 누구도 남들의 결정을 이렇게 막으면 안 되거든요. 특히 어려운 말들로 막으면 좀 안 되고 기다리라는 말 같은 것들은 사실 책임질 수 없는 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안정세라는 말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 국민이 된 준비, 이 말 제가 올 여름부터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올해 갑자기 선진국이 되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이고요. 7월 2일 날 이제 엄연한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UNCTAD 가입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49개 국가 중에 32번째 국가가 된 거니까 사실 상위 1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제 선진국 국민이 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선진국이라는 말은 이게 좋은 표현으로는 선진국인데 막상 선진국 주민들은 힘듭니다. 국민들은 후진국 국민보다 훨씬 더 살기가 힘들어요. 제 생각은 약간 좀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를 어떤 분들은 상당히 힘든 일이 막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이 게임 디아블로처럼 문이 열려서 던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돈을 너무너무 잘 벌고 있다는 이 상황이 결국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고 있는데 선진국이 된 상황에서 나는 이 대한민국이 돈 벌어오는 것보다 더 잘 벌고 있는가 못 벌고 있는가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라가 잘 되는 속도에 내가 따라가지 못하면 선진국 주민으로서 나만 무지무지 힘든 일들이 점점 벌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년엔 더 잘 벌 것 같다는 거죠. 저는 이게 내년에 되게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나라가 되게 잘 될 것 같다는 거죠. 선진국이 됐고 이 선진국이 된 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이 속도를 쫓아갈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지금 액션을 해야 될 것 같고 기다리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나는 뭔가 자꾸 이렇게 조바심이 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이미 사실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이 벌게 될 것 같다. 나도 많이 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다들 하시면 액션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결론이 쉽게 나오죠.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사실 이거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는 거고 제가 엊그제 소고기 사러 갔다가 또 한번 깜짝 놀랐는데 올 초, 작년도 요맘때 소고기 샀던 금액과 요즘 소고기 사는 금액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과외비, 급여 이런 거는 좀 안 오르는 것 같은데 뭔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들이 여기저기에서 확인이 된다.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재테크에 관련된 모든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깨닫고 있는 내용일 거고 이게 꼭 한국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얘기 똑같이 하는 것들이죠.
특히 뭐 요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까지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보면 2022년도 누구나 얘기 꺼내고 있는 이 인플레이션이 과연 부동산, 이 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는 좀 명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내년에 차도 오르고 햄버거도 오르고 참치캔도 오르고 뭐 다 오르고 이런 상황들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죠. 안 오르는 건 과연 무엇일까? 과연 아파트 가격일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해드렸죠? 문이 열렸다고? 문이 열렸어요. 잠이 안 와요. 문이 열리다 보니까 잠이 안 와서 잠이 막 번뜩번뜩 깹니다. 자다가도 깨고, 특히 요즘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다가 한 번씩 깨야 됩니다. 밤에 무슨 일들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하는 분들만 옛날엔 밤에 잠을 안 자는데 요즘엔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시장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월간 상승률입니다. 수많은 지표들이 있지만 저는 KB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간 평균 매매가를 가지고 따로 상승률을 좀 추정을 해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한 21% 정도 올랐던 2020년도 부동산 서울 부동산 아파트 시장 월간 상승률이 이렇게 모양이 보였다고 한다면은 2021년도 시장도 거의 엇비슷하잖아요. 엇비슷합니다. 근데 엇비슷한데 올해 같은 경우의 특징은 저기 보시는 2018년도 시장하고 거의 엇비슷했어요. 뭐냐면 4월달, 5월달이 안 쉬었다는 거죠. 물론 잘 숫자들을 보시면 약간 쉰 것 같은 특징이 있어요. 앞에랑 뒤랑 월간 상승률의 숫자가 확연히 낮아요. 그렇지만 제가 월간 1% 기준으로 지금 빨간색을 칠해드렸고, 조금 더 많이 오른 데들은 좀 더 진한 빨간색을 칠해놨는데, 올해 시장을 이렇게 보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아파트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려 11월 달 같은 지금 비수기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2016년도 언저리부터 원래 이렇게 연말쯤 되면은 조용해지는 이런 일들이 없어졌다. 계절성은 다 사라졌다는 것들을 사실 몇 년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년, 4년 연속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확실히 시장 분위기는 예전과는 달라진 거죠. 그러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은 상당히 좀 피곤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9.9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몇 번 드렸었고, 많이 보던 패턴이 지금 재현된다고 조금 전에 한 번 더 설명드린 것처럼, 그럼 내년도는 어떨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옛날에 뭐 언제는 안 오르고 언제는 오르고 하는 그런 계절성까지도 다 날려버리는 시장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요 닥친 문제들 몇 가지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입주가 없다는 거를 사실 작년부터 다 얘기했죠. 2021년도 되면 입주가 없고. 근데 입주가 없으면 수요가 없느냐? 수요는 엄청나게 강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있는 상황에 입주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입주가 아까 여기서 써 있는 것처럼 공포 마케팅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2019년도에는 들었었는데, 저기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쭉 내려간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제가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럼 2023년도에는 많으냐? 뭐 이것도 대부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이제 좌측에 보시는 거나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뭐 지방 할 것 없이 뭐 다 이렇게 좀 줄어든다고 보면은 골치가 아픈 거죠. 입주 얘기는 이제 사실 그만해도 될 때가 된 겁니다. 당분간 입주가 늘어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기별로 한번 쪼개놓고 보면은 잠깐 늘어났을 수는 있지만 또 전반적인 추세는 쭉 줄어드는 거고, 심지어는 저 오른쪽 그래프 두 개를 보시는 것처럼 입주가 많을 때도 올라갔는데 입주가 없으면 어떻게 될 거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실선은 아파트 매매가 상승 속도고, 그 바 그래프는 입주량인데, 이제 내년도 분기별로 봤을 때 입주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아니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뭐냐면 왼쪽 그래프에 제가 색깔로 바 그래프를 좀 달리 표현해 놨는데, 입주가 있는 데만 있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입주량이 많으면 좀 다 같이 맞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디만 입주가 있다는 거죠. 이건 꼭 서울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가 있는 데만 있고 없는 데는 없습니다. 내년도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선거죠. 선거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죠. 선거 얘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하면 수요단에도 영향을 줄 거고 공급단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아까 제가 수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요가 죽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다만 이 수요자들이
일단 좀 지켜보자라는 관망세로 넘어가신 분들도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선거가 무려 2개나 있기 때문인데, 아까 보셨던 공급 쪽에서의 파란색이 이 선거에게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선거에 관련된 분들이 공급에 대한 얘기, 심지어 250만 원까지도 얘기가 막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요는 선거로 인해서 선거 이전과 이후가 약간 쏠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3월 9일에 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3월 9일 날 선거를 할 거고요. 이건 대선이죠. 그래서 딱 90일 남았습니다. 대선 때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대선입니다. 우리 삶에 막 다가오는 얘기 말고 이런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주로 대선의 얘기라면, 요게 사실은 내년에 중요해요. 내년 사실 대선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건 아닌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요 6월 1일 날 선거가 있다는 거고, 딱 지금 174일 남아 있는 거죠. 바로 지방선거.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다는 게 사실 특징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큰 얘기하는 선거예요. 그래서 이거 옛날 공약들 한번 볼게요. 2018년도 6월 13일 나온 공약에 보면은 막 서울시장 선거에 막 북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아까 이런 거는 대선 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방선거 때 이런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 선거들은 보통 이랬었는데, 이제 2014년도나 2018년도에 구청장 선거를 놓고 보면은 서초나 강남이나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꾸 개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지방선거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지방, 우리 지역에 어떤 식의 더 개선 포인트를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거를 공약으로 제시하는 거, 실제 그걸 했고 안 했고로 인해서 재선이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건데, 대통령 선거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년 6월달 선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초 강남을 보여드려서 다들 뭐 이렇게 좀 부유층 지역들만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을까봐 다른 지역을 좀 갖고 와봤는데, 2018년도에 충북 영동이라거나 아니면 전남 고흥이라거나 강원도 영월이라거나 이런 지역들도 역시나 각 지역들의 뭔가의 개발 이슈들을 꺼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더라는 거.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것들을 한번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하게는 뭐 지방도 국도 확장, 연결, 포장 이런 얘기부터 시작하지만, 뭐 특정 시설 유치 뭐 이런 것들도 항상 어느 지역들에나 꺼낼 수밖에 없는 이슈다. 그리고 이거를 싫어할 만한 지역 주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자리 생기고 더 많은 좋은 것들이 생기면 싫어할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6월 달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닥친 문제는 아까 입주량, 그러니까 준공량만 없는 게 아니라 문제는 분양도 별로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원래 요 연말쯤 되면 다음 해에는 조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2020년도 말에는 2021년도에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일반 공급이 막 있을 거기 때문에 일반 분양분을 내가 청약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모두에게 심어줬었는데, 2021년도 서울시장을 놓고 봤더니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물량들이 사실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거의 나오지 않았으면 이제 이때쯤 되면 어떤 희망 고문으로 바뀌느냐, 내년엔 많이 나올 거다. 맨날 내년입니다. 내년. 마치 그 금연 계획 세우시는 분들하고 똑같아요. 아까 입주는 연말에 얘기하고 금연은 연초에 얘기하죠. 맨날 내년에 끊는다 하는 거랑 큰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년에도 분양이 과연 있을까? 여기는 사전 청약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 정비 사업이 내년에는 일반 분양을 할 수 있을까인데, 너무 많은 고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다양한 이상한 방해 요소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지난 몇 년간 특히 그 고가점자들이 뭔가 좀 기대감을 가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너무 키워놨다 보니까 진짜 분양 기다려도 될까?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한 번쯤은 떠올려 봐야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미뤄지는 일들이에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 둔촌주공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건설 시공사들하고 조합하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서, 사실 저 일반 분양한다는 얘기가 올 초에 계속 있었는데 뭐 지금 내년 2월 달도 불투명하다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고, 왼쪽 방배 5구역 같으면 갑자기 땅이 더럽다고 토양을 갑자기 정화해야 된다는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제는 뭐 철거했고 뭐 관리 처분이 나왔고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뭔가 이상한 이슈들이 자꾸 빵빵 터지면은 과연 일반 분양을 언제쯤 할 수 있지? 그럼 다 짓고 나서 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까지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닥친 문제는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굉장히 제가 요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만나는 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들 돈이 많은 것 같다는 게 문제예요. 왜 나만 돈이 없고 남들은 돈이 왜 이렇게 많은 것 같냐. 근데 요즘 돈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많은 것 같아요. 저 이거 너무 좀 충격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가상화폐, 코인 아니면 해외 주식 이런 자산에 뭔가 편견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차이가 2020년, 21년에 큰 격차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사임당 집회 이런 것들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들 되게 많아진 것들이 느껴지는 분들이 눈앞에 되게 자주 보인다는 거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사실은 지난 한 6, 70년간 남들은 돈 많은 것 같다 얘기는 맨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글씨가 약간 작을 수 있는데 지금 2019년도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국세 통계, 그 국세청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시면 중간만 보시면 돼요. 2019년도에 보니까 연봉 1억 이상인 사람들이 2013년도만 해도 한 47만 명밖에 안 됐었는데 어느새 이제 한 85만 명까지 늘어나 있고, 서울이 막상 별로 안 늘었죠. 서울은 한 16만 명밖에 안 됐었는데 서울은 27만 명이 됐지만 전국 숫자가 저속도로 늘어나는 속도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연봉 1억이라는 것들이 꼭 서울에만 많은 것도 아니고 지방에도 굉장히 연봉 1억 이상자들이 많아졌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지난 2017년부터 19년도까지만 나와 있는 상위 10%는 연봉이 얼마냐를 보시면 한 2억 2천 얼마 이렇게 되죠. 그리고 딱 중간 상위 50% 연봉은 얼마냐라고 보면은 한 5천만 원대. 그러니까 이런 숫자들은 머릿속에 좀 두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제목에 써드린 것처럼 이제 연봉 1억 이상자 85만 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근로자 중에서 한 4.44%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 4%밖에 안 되는 거죠. 뭐 학교 내신으로 쳐봐도 1등급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게 1억이다. 그럼 이 1억이 이렇게 의미가 약간 퇴색된 이유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죠. 뭐 대출이 영향을 주고 뭘 또 영향을 주고 또 좀 이렇게 대출을 좀 쉽게 받는 방법들로 봤을 때 연봉이 높으면 못 받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줍니다. 4% 정도가 연봉 1억 이상을 받고 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유명한 분들이니까 요즘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자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꼭 현금 자산, 부동산 자산 아니어도 다른 자산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다른 분들은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렇게 만 34세인 사람도 막 1년에 그림을 100억씩 사는 세상이라는 게 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2040들이 갑자기 막 그림도 사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림만 살까요? 자산 있는 사람들이 한 자산만 투자할까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구매력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것들, 남들이 다 돈 되게 많아졌다는 것들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보시면은 거의 오른쪽이 올해의 종목인데 저것도 만든 지가 조금 돼서 주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한 올해 한 13배 정도 오른 종목이 있어요. 뭐 메타버스다 뭐 저 NFT다 해가지고 막 오른 종목이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한 110배 정도 오른 이 코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의 격차를 벌려놓는다는 거죠. 저거 1년 전에 샀으면 100배 나잖아요. 100배면 이게 말이 와닿지가 않아서 그런데 1년 동안 100배라는 거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주식으로 이런 거 내기려면 힘들잖아요. 저 10배 오르는 것도 무지무지 힘든 일인데 이쪽에서는 뭐 이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특히 막 밤에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아까 제가 잠을 못 잔다고 말씀드렸죠. 나만 못 벌고 있다는 것들을 요즘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70대 분들 만나면 깜짝 놀라는 게 막 그분들이 NFT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그분들이 막 저한테 코인 얘기를 해요. 막상 그 중간에 40, 50대들은 안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막상 자산가들 연세 많은 분들은 오히려 더 관심이 많더라. 특히나 요즘 이런 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는, 꼭 부동산 아니더라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고 한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이 참 여러 군데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나만 돈을 못 빌린다는 건데, 문제는 왜 나만 안 빌려주냐는 거죠. 수요자들이 있어서 돈을 못 빌리는 것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부동산을 지금 알고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알아둬야 되는 숫자들인데 5억, 6억, 9억, 15억입니다. 일단 5억 원, 제가 아까 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저런 것들을 받기가 힘들어요. 디딤돌 대출도 그렇고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5억 원 이상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도 막 무한정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5억 원이라는 거는 5억 이하 주택만 디딤돌 대출로 집을 살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뭐 경기도에 5억 원짜리 주택을 어떻게 찾아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딱 끊어지는 거죠. 5억 원 주택은 5억 원 여기까지가 5억 원 주택이구나. 6억 원은 별 얘기가 없는데 6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DSR 규제, LTV 규제, 이제 뭐 규제가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하까지는 LTV 40%가 이제 있죠. 여기는 9억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LTV가 또 더 줄어들고 15억 원이 넘으면 그냥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금액들에 따라서 뭔가 가격들이 다 하나로가 되고 있어요. 다 밑에 있던 가격들도 다 5억 원에 갖다 붙고 9억 원에 갖다 붙고 15억 원에 갖다 붙는 이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그동안 좀 저렴했다고 생각되는 가격들의 주택들이 더 빨리 많이 오르는 일이 벌어졌는데 요 15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또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좀 빌리려고 그러는데 돈을 못 번다고 돈을 안 빌려주는 이런 상황이 자꾸 있다 보니까 왜 나만 안 빌려주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이 DSR이 내년부터 확대되는 것들은 소득이 낮으면 돈을 더 못 빌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돈을 벌려고 사업하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회사 다니는 건데 돈을 안 빌려주는 거는 좀 상당히 좀 힘든 일이에요. 세금을 더 내는 게 이제 6번째 닥친 일입니다. 이번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상당히 그 차분한 연말을 맞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때문에. 이러면 수요가 꺾이느냐인데 문제는 세금을 더 내니까 세금을 낼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세금을 낼 요인 자체를 없애버렸는데 이제는 세금을 더 내야 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복잡해지죠. 종부세 폭탄 아니다 뭐 맞다 뭐 얘기도 많고 하지만 어쨌든 작년보다 다들 많이 내는 거는 맞고 내는 사람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이 내는 거 맞는데 재밌는 거는 재미는 없어요. 이런 숫자들 12억 원을 이제 기준으로 한다라고 치면 이제 시가로 한 23억 원 정도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6억 원 공제를 빼면 한 6억 정도 과세 지표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1.6%를 낼 거냐 1.2%를 낼 거냐를 차이만 가지고도 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한 160만 원 정도의 종부세 부담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기준치가 살짝 넘어가면 이렇게 160만 원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법인으로 갖고 있으면은 3%를 그냥 적용받고 공제 금액 6억 원이 없으니까 1년에 3,600만 원을 종부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말은 이제 사실은 그냥 부유세라고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농특세도 내셔야 됩니다. 농특세 20% 토익이기 때문에 또 내다 보면은 금액들이 상당히 커지죠. 그래서 저 1.6% 적용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웬만하면 1년에 한 1,000만 원씩은 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퇴근길에 잠깐 쿠팡이츠 배달이라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달에 한 100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제 라이더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정도가 있다는 생각을 저도 좀 합니다. 그래서 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심지어 뭐 있을 수도 있다는 국토보유세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 적용이 되면은 사실 하나의 세금을 3번 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분명히 세금을 내는 대상은 하나인데 세금 이름이 달라가지고 3개를 내는 거는 조금 저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세금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게 7번째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세금을 내려고 월세를 받을 거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요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안 내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죠. 총 한 750만 명이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만 내잖아요. 근로소득세를 낼 리가 없으니까 사업자니까. 근데 저 한 750만 명 중에서 비사업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이 한 100만 명쯤 된다. 이 뜻은 알게 모르게 회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뭔가 자산이 있던가 아니면 뭐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5월달이나 6월달에 종합소득 내시는 분들이 꽤 많다. 종합소득 내보시는 분들은 소득이 늘어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는 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세금 내려고 뭔가 액션을 하는데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뭘 더 많이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쳇바퀴 굴레 같은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이겁니다. 그럼 어쩔 건가? 옛날 같으면 매도였습니다. 세금 내기 싫으니까 그냥 팔자. 근데 이게 제가 봐서 작년부터 좀 생각들이 아주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세금을 내면 그럼 남냐?
근데 일단 남냐 안 남냐의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양도라는 걸 했을 때 좀 의미 있게 남아야 사람들이 양도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높으니까 팔고 나면은 아무것도 안 남으니까 그럼 매도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거꾸로 뭔가를 더 해보려고 매수를 더 많이 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자꾸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뭘 더 많이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뭔가를 더 하더라. 특히 세금 낼 돈을 만들려고 뭘 더 해야 되겠다. 일을 더 하든 자산을 더 투자를 하든 아까 다른 부동산 아니어도 또 금융자산 아니어도 우리가 보지도 않던 수많은 자산들의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그한 지금 현황이라도 지키고 싶어서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생각의 전환이 요구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데 여기 재산은 제가 봤을 때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이제 양도세 내고 뭐 수수료 내고 뭐 하고 나면 남는 건 허무한 뿐이다. 팔면 다 사라진다는 것들을 다들 깨달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팔면 좀 뭐가 남아야 파는 거지. 팔았을 때 아무것도 안 남으면은 안 팔고 싶은 거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업 하시는 분들도 뭘 남아야 파는 거지. 안 남고 판다는 말 거짓말이잖아요. 안 남으면은 팔고 싶지가 않아요. 2022년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 집을 사주세요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파는 게 큰일이 돼버렸어요. 파는 게 큰일. 파는 게 큰일이 된 게 뭐냐면은 매수자가 많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일 거라는 거죠. 내가 살 때만 해도 매력적이었는데 내가 사서 지금 많이 오른 금액이 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과연 다른 물건과 대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살 만큼 매력이 아주 많을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투자의 핵심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사고 싶다라는 그 희소성에서 발생하는 그 욕구가 늘 존재해야 이게 아주 쉽게 돌아가는데, 문제는 나 살 때는 좋았는데 내가 갖고 있을 때는 안 팔린다. 이런 일들이 되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번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사실 주식 투자하실 때 중소형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곧바로 아실 겁니다. 내가 사서 오르긴 올랐는데 팔 때 또 이렇게 내리면서 팔아야 되는, 주가 빼면서 팔아야 되는 일들을 한번 해보시면은 어느 날부턴가 대형주만 사시죠. 소형주로 돈 많이 벌어도 못 팔고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법인 투자자가 많았다거나 아니면 여러 투자자들이 많이 붙어서 가격은 제법 올랐는데 나만 안 팔린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고 내가 바꾸고 싶은 것들은 아주 잘 팔리는데 나만 안 팔리는 게 문제라는 상황이 2022년도에 지금 처한 첫 번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고 팔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많은 분들에게 처한 이슈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중요 이슈인데, 아까 제가 대출 얘기 드리면서 5억, 6억, 9억, 15억 이런 지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랑 15라는 숫자를 한번 좀 잘 봐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의 보통의 이슈예요. 뭐냐면 이 중간에 써 있는 8이라는 숫자. 그러니까 7억이라는 숫자랑 15억이라는 숫자랑 봐두시면 좋은데, 이 8억이라는 금액이 과연 큰가 작은가? 물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이 부동산 시장이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해주면서 요즘 한 8억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생각들은 다 달라진 것 같아요. 누구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그냥 뭐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집이 15억이 됐고 내 집이 7억 전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8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내가 뭘 할 거냐는 다른 사람들 생각을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런 투자를 할까 말까. 이 7억이라는 금액, 전세 금액에 그냥 전체 자금 대출을 그냥 보통 받는다고 치면은, 아까 제가 5억 원 정도까지밖에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한 4억 원 받는다고 치면은 이 7억 원 전세를 사시는 분들 중에 7억 원을 전액 전세로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자금 대출 4억 원을 이용해서 한 3억 정도의 자기 돈과 4억 원의 대출을 받아서 7억 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좀 봅니다. 여기는 이제 실거주를 하는 관점에서 15억 원을 생각을 해보면 9억 원까지는 40% 대출 나오고 6억 원, 나머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대출이 나오니까 한 4억 8천 정도의 대출이 나온다고 치면은 요 집을 이제 저 7억 원 전세를 사시는 분이 살려면은 한 7억 2천이 더 있어야지 이 집을 살 수 있죠. 물론 취득세 이런 건 다 비용 제외입니다. 8억 원, 7억 2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집을 실거주로 사려고 해도 7억 원이 더 필요하고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로 살려도 한 8억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그냥 인수를 할까? 혹은 아니면 다른 집을 그냥 살까?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까 8949에 되게 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슈는 초고가 강세. 요즘 뉴스 보시면 비싼 집만 엄청 올라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강변에 뭐 신축 아파트가 뭐 평당 뭐 얼마다 이런 얘기들, 뭐 1억이다라는 얘기는 한참 된 것 같고, 뭐 최근에 뭐 45억 거리도 나왔다 그러고, 뭐 어떤 건 또 60억 거리도 나왔다 그러고, 자꾸 그런 일들만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에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린다. 이게 너무 쉬운 말 같지만 아까 그 희소성에서 발생을 했을 때 남들도 다 돈이 많아진 상황에서 사람들이 결국 더 갖고 싶은 거는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더 갖고 싶더라. 이런 것들은 뭐 모두의 사실 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부인할 만한 일들은 아닌데, 여기 보시면 뭐 전용 84제곱미터 같은 경우 45억이 진짜였다. 그건 진짜였겠죠. 뭐 가짜였겠어요.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결국 지나보면 다 진짜잖아요. 진짜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국민 평형도 아니고 전용 129 정도 되는 것들도 한 60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 처음 보는 가격 같지만 사실 옛날부터 들어왔던 금액들이에요. 자꾸 누군가는 계속 부정을 했죠. 아닐 거라고. 그래서 60억 2천에 거래가 됐던데 실거래를 보면 1억 한 1,570만 원 정도 되고 11월 달에 옆에 있는 것도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돼서 평당 1억 얘기하는 것들도 벌써 한참 됐구나 이런 느낌이 사실 팍팍 옵니다. 그래서 저기만 그런가 해서 제가 실거래가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그 근처랑 다른 그냥 강남 아파트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냥 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금액들이 조금 남달라요. 메인 위에 거 보시면은 막 73억 원 정도 하고 옆에 보시면 막 65억 원 정도 하고 이거 놀래잖아요 사람들이. 금액이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번 이거를 한 번만 나누기를 해보면은 사람들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레미안 퍼스티지 10월 달에 거래단 81평을 봤더니만 그냥 평당 9천만 원이잖아요. 오른쪽 거 보시죠. 8월 달에 거래된 반포저의 91평 65억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지만 평당가를 봤더니 7,143만 원이에요. 아까 앞장에서 보셨던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전체 절대 금액은 너무너무 커져서 와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평당가로 똑같은 기준에서 단가로 딱 비교를 해보니까 이건 또 왜 이래?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이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내가 한번 움직여 볼 수 있겠는 걸 이런 생각이 드는 아까 나 빼고 돈 많은 분들은 뭔가 액션을 하는 거고 안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서 크게 나뉩니다. 쭉 보시면 옛날 아파트도 1억이고 뭐 옛날 아파트 아닌 것도 1억이고 뭐 이런 것도 잘 볼 수 있지만 저쪽에 꼭 한강변이 아니어도 가격은 저렇고 특히 뭐 저기 아이파크 삼성 같은 것들은 뭐 1억 원도 저기도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한강이 보여서 1억이다 이런 얘기도 좀 요즘은 안 맞는 것 같고 한강이 안 보여도 1억 갈 수 있다는 말도 맞는 것 같고 큰 평수들은 가격은 좀 더 다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시인데 1976년에 지어진 아까 구정 현대 아파트와 2016년도에 지어진 아까 평당 1억 3천 가고 있는 아쿠 리버파크와 지금 2023년도에 입주한다고 하는 레미안 원베일리의 가격을 보면은 저 아파트들이 지어질 때는 인당 GDP가 830불, 29,000불, 35,000불쯤 될 것 같은데 저게 평당 1억이고 제가 평당 1억 2천이고 제가 평당 2억이고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뭐 사실 별 얘기가 아니라 저 국민 소득에 걸맞는 사회의 거주자들이 살만한 아파트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가 어딜 거냐라는 아주 그냥 쉬운 답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점론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파트들로만 서울의 아파트가 다 깔려 있으면 똑같은 연차로만 다 깔려 있으면 말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부인합니다만 그게 될 수가 없는 사회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그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것들이 가격을 얼마까지 갈 거냐는 결국은 저 아파트들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소득에 달려 있는 거죠. 그 소득이 아까 남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 나는 못 벌고 쟤는 잘 벌고 근데 문제는 제 친구는 제 친구도 잘 벌고 친구도 잘 벌고 친구도 잘 벌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 지난 한 4년간의 정책의 핵심은 요거였어요.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만 결론은 저거였어요. 집이 많으신 분들은
좀 팔아라. 이게 기억나실 겁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좀 집 많은 분들은 좀 파셨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들이 언론뿐만 아니라 제가 육성으로 들은 기억도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산가들이 좋은 것만 찾기 시작을 하면은 하나씩만 사기 시작하면은 제일 좋은 거 살 거 아니에요. 이게 자산가들이 조금 안 좋은 것까지 이렇게 패키지로 사줘야 좋은데 자산가들이 제일 좋은 거 하나씩만 가지려고 하다 보면은 제일 비싼 게 엄청나게 비싸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이 한 채라는 말을 그냥 자산가뿐만 아니라 일반인 모두가 다 갖고 있다고 본다면 결국은 상급지로 이동이라는 답 하나밖에 안 남는 겁니다. 다 상급지로 옮기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4년간 들었고 그게 정부에서 말했던 1주택 논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제일 좋은 것만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빨리 사라져야 사실 좀 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나 이쪽에다가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은 요즘 공약 같은 것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내년도 이슈 중에 세 번째는 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인데 서울 재건축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되게 사실 말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신도시인데 재건축이라니. 아니 신도시인데 무슨 재건축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일기 신도시가 30년 됐어요 벌써. 매수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제목부터 써 있잖아요. 신도시 아니었어? 라고 하지만 이제는 신도시 재건축이라고 하는 말이 안 맞는 두 개의 단어를 이제 양립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분당이 91년도, 2기 신도시 동탄 1신도시가 2007년도, 판교가 2009년도, 그 3기 신도시는 뭐 한 30년 언저리쯤에 들어온다고 친다면 어느새 이렇게 됐다는 거죠. 2기 신도시조차도 벌써 내년이면은 만 1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라는 말도 이제 좀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옛날 표현인 거죠. 3기 신도시 짓기 전에 1기 재건축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와버렸어요. 이게 지난 한 3, 4년간 아쉬웠던 점이에요. 이거 시간은 누구나 흘러간다는 걸 알았는데도 왜 이것들은 그동안 그렇게 관가되었었던가. 재건축은 항상 강남에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여기 보시는 핑크색으로 보이는 2기 신도시 그리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1기 신도시가 다 같이 낡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라는 거를 앞으로 계속 새로 짓지 않으면은 노후도가 심각해진다는 이런 진부한 얘기를 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와 2020년도를 한번 비교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이건 뭐 썩 중요한 숫자가 아니고 넘어가 보면은 여기 보셨을 때 30년만 보시면 되는데 30년하고 1에서 4년 서울에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의 4년 미만 아파트가 6%, 30년 이상 아파트가 15%였다고 한다면 2018년도에 꽤 많이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보시면은 새 아파트가 그래도 한 9% 가까이로 올라와줬어요. 많이 입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는 많은 아파트, 새 아파트들이 입주해 준 거, 특히 강남 이외의 지역에 많이 입주해 준 게 상당히 좋은 건 맞는데 문제는 저기 옛날 아파트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특히 저기 핑크색으로 보이시는 15에서 30년 차 주택 1기 신도시도 이제 빨간색 영역을 넘어갔고 2기 신도시도 피크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요 것들은 어느새 정비 사업을 할 거냐? 요것들이 사실 되게 복잡해지는 내용입니다. 경기도 인천 같은 경우에 4년 미만 17% 아파트 비율을 한번 잘 봐두세요. 경기도와 인천의 아파트를 그렇게 많이 진 것 같은데도 약 17%밖에 안 됩니다. 서울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비율이. 그러니까 이 속도로 지어야 그 속도로 지어야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거라는 거를 봐두면 저기 15년 차에 30년 차 주택은 그럼 어느 속도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냐 감이 잘 안 오죠. 내년도 주요 이슈 중에 하나는 오피스텔입니다. OP 이렇게 써놓으면 다들 모르실 수 있어서 뭐 영어로 영업이익이라는 영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오피스텔 OP 아니죠 F예요 사실은. 오피스텔이 되게 좀 중요해지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9월 달에 정부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죠. 전용 120제곱미터 평면까지 바닥 난방을 이제 허용한다. 이게 되게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아파트를 지어야 될 때 같은데 왜 아파트가 아니라 전용 120제곱미터를 바닥 난방을 허용할까? 한국 사람들은 온돌 없으면 너무 추워하니까. 근데 전용 120 정도 돼야 뭐 일반 아파트 8사랑 비슷하다. 뭐 그런 논리에서 나온 건데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년도부터는 오피스텔만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파트 공급 계획은 그다지 없잖아요. 사전 청약 말고는 그다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이제 11월 달에 서울과 과천에서 등장했던 이런 아파트들의 결과가 너무 좀 놀라운 거죠. 아니 무슨 이런 경쟁률이 나오냐, 뭐 1000대 1이 나오냐, 이런 아파트도 아니고 오피스텔이 무슨 이러냐. 특히 보시면은 100실이 안 되잖아요. 작잖아요, 규모가. 이런 것들이 막 가격이 막 심지어는 뭐 과천인데 16억, 서울인데 뭐 10억 이런 금액들을 오피스텔에서 보고 있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저 가격이 적정가라고 생각해서 샀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좀 싸다고 생각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세상 이치라는 게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파트 대용품으로 찾는 거라고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대용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상품성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별개의 시장이 굴러가는 것 같더라. 근데 거기에 정부가 뭔가 새로운 공급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완화를 가져와 줬더라. 그러면 공급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한 1000대 1 정도의 시장 경쟁률을 이끌어낼 만한 충분한 주택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 저희가 한참 얘기하면서 이제 월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세금 내려고. 돈 벌려고가 아니라 세금 내려고. 세금 내려고 하면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1이잖아요. 정부에서 말한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해 보면은 더하기 2를 하셔야 되니까 3%. 그럼 3%면은 그냥 한 달에 25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25만 원씩 계산을 해보면, 잘 기억해 두세요. 그냥 이제 1억 원은 25만 원이에요, 월세. 요게 제가 얼마 전에 찾아본 건데, 그 반포자의 그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1억에 550만 원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요걸 아까 25만 원으로 나눠 보시면은 보증금은 한 22억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저기 보증금 1억 있잖아요. 그럼 더 하셔야죠. 이제 이게 550만 원짜리 집은 전세가 23억 원이구나. 이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시세는 한 21억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세 시세는 21억이고 저 전환율에서 발생하는 전세 보증금 추정치는 23억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저쪽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특히나 전월세 공급이 별로 없다는, 입주가 많지 않은 상황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는, 세금을 내려고 어쩔 수 없이 저런 소득을 좀 발생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저렇게 해야 종합소득세 내고 반 남잖아요. 그렇게 해야 세금을 내는데 그러면 자꾸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 공급 얘기는 뭐 그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가구 소득 얘기도 사실 그만해야 돼요. 나 빼고 다 잘 버니까. 정부 정책은 아까 오피스텔 지라고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세금은 더 올린다는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고 하니까 복잡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면은 곱하기 소득 대비 배수가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건 상상은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보시면 지금 역산을 한 겁니다. 역산. PIR이라는 수치를 정부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월은 아니고 분기별로 발표하는 데도 있고 월간 발표하는 데도 있으니까, 서울 PIR이 17.6배라고 말하는 KB와 그리고 HF는 9.9배, 그리고 또 KB 아파트는 13.6배, 숫자가 다 다르죠. 저것들을 가지고 지금 11월 달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 12억 3,729만 원을 한번 나눠 보니까 거꾸로 서울의 소득이 한 7천만 원, 1억 2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사실 거꾸로 알려준 거랑 똑같아요. 서울에 이제 사는 평균적인 사람들의 가구 소득은 중간 거, 그 주택금융공사 9.9배로 계산해 보면은 한 1억 2,400만 원쯤 되나,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고, 이거를 전세값으로 KB는 또 전세도 알려주니까 JPIR 9.1배로 계산해 보니까 6억 6,244만 원을 나눠서 해봤더니 한 7,300만 원이더라. 그러면 이걸 되게 복잡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세입자들의 소득과 만약에 자가 거주자의 소득과, 아니면 저 자가 거주는 아니지만 저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소득을 어디에다가 놔야 되느냐. 옆에는 경기도 똑같이 해보면은 그런 식의 논리를 해보면은 저렇게 됩니다. 서울에 살려면 소득이 좀 높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도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모두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과열 얘기가 이제 요즘 부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열 얘기는 꺼내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왜냐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을 아까 기다려라는 말만큼 지금 과열을 내가 내 입으로 꺼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는 순간 이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부쩍 많이 드리는데 아까 뭘 더 벌고가 아니라 그냥 지키고 싶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지키자로 가는 게 요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더 벌자도 아니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을 잘 갖고 있자.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가문은 절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고 우리 가문을 내 대에 끝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손으로 잘 이어서 나가는 게 교육이랑 자산의 유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꼭 잊지 마시고 2022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우 대표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유튜브 댓글창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댓글창에 나왔는데 그 대표님 헤어스타일을 보니까 집값 전망을 알 수 있다고. 네, 오늘 헤어스타일이 우상향이라서 내년 집값도 상승 시그널이지 않을까 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꾸아앙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재개발, 재건축 공급 방향성은 어떻게 될까요? 무주택자 신혼부부로 청약과 재개발, 재건축 매수로 고민이 많습니다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원래 당장 이슈라기보다는 긴 호흡에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으니까 아까 좀 나이가 중요하죠. 연세가 좀 제법 있는 분들은 내가 그 집을 몇 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정도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5년 내로 입주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을 사시는 질문은 아니셨을 것 같아서 뭐 초기 재건축 할 거냐 말 거냐 재개발할 거냐의 방향은 결국은 그 지자체 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답니다. 지난 한 9년간 서울에서 보셨잖아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그래서 최근에 1, 2년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뭐 지방, 서울 할 것 없이 지자체장이 어떤 생각을 이끌어가고 있고 특히나 내년 6월달 지방선거가 어떻게 될지 한번 판단을 해보신 다음에 정비사업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정비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부동산 및 집값 전망 그리고 투자 방향에 대해서 꼭 집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연해 주신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님께 감사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좋은 질문 해주신 꾸왕님께는 행사 종료 후에 커피 쿠폰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갖고요. 첫 번째 세션 빅트렌드와 관련해서 세 분의 연사를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과 직장 등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재테크의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인 실전 가이드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시고 좀 더 유익한 실전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세션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퀴즈 이벤트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50분을 추첨해서 환테크 부자지갑과 또 오늘 강연해 주시는 연사들의 책 그리고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환테크 부자지갑은 조선일보가 2022년 호랑이해를 맞아서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응원하고 또 점프업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 경제 성장이 기대되는 4개국의 외화를 신권으로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들 퀴즈 풀고 돈벼락 맞을 준비 되셨나요? 네, 채팅창에 정답과 함께 강연 후기 남겨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1시 두 번째 세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